지금 43분 들어오셨고요. 잠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로 사업하기 운영 스텝으로 활동 중인 박상원 본부장입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실까요? 지금 세일즈 에듀라는 지금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어플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소리 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소리 키시면 강의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음소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래 마이크 표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8시 되면 제가 한 2분 정도만 설명드리고, 이제 제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안내를 드리고 바로 강사님에게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이번에 세일즈로 사업하기에서 세일즈 에듀라는 어플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이 방에 1000분이 넘게 계신데 어플 다운로드 수가 이제 계신 분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동료가 필요하고요. 이제 어플 출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플을 설치를 해주시고 캡처를 해주셔서 저희 그 여기 채널톡으로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20% 쿠폰을 발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운 받으셔서 그냥 캡처하시고 저희 지금 세일즈로 사업하기 오픈톡방에 제가 지금 채널톡 링크 남겨드렸거든요. 여기로 캡처하셔서 인증해 주시면은 저희가 20% 쿠폰을 발급을 해드릴 거고요. 강의 결제하실 때 20% 할인된 금액으로 녹화본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끝날 때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에게 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2025년 서서히 이제 분쟁에 대해 사안에 관련된 비급여 항목 분쟁 사안을 써머리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들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사안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댓글을 보게 해줘야지.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 전문 법무법인의 이제
법무법인 한인율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험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보험 전문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간호사 그리고 저 같은 손해사정사가 직접 고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 대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보험을 14년 동안 보험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요즘은 분쟁이 되고 어떤 것이 조금은 보험회사가 지급을 편안하게 하는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오늘 강의도 들어보시고 저희 법무법인 한인율 많이 찾아주세요.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옆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비급여 분쟁의 가장 큰 사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수가가 다르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 지정하는 금액도 다르고 또 그리고 실제로 비교 같은 경우는 원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실손을 음. 청구했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가장 크게 되는 게 이제 비급여 부분에서는 비용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비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술은 동일 시술이지만 1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강남에서는 5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비급여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고, 특정 비급여 항목만 지급되지 않은 것일까요? 라고 하면 그거는 X예요. 비급여 항목 부분에서는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이제 손해율이 큰 비급여 항목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보험사 또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실손 지급이 달라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입 시기도 어차피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4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 있지만 보통 보험사의 기준은 분쟁되는 비급여는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오늘 강의 집중해서 꼭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목차로 넘어갔는데요. 목차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쉽게 여성 질환, 남성 질환, 노인성 질환, 기타 질환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우리 고객님들을 나이대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우니 성비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된다라고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이해하기 쉽게 섹션을 구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 질환에서는 당연히 유방, 가슴,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 남성 질환에서는 결찰술, 우리 보시면은 여성용 유방증이라고 해가지고 겨드랑이 이쪽 부분에 뿔뚝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용 유방증이라고 하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요. 노인성 질환은 뭐겠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70대 분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에서 핫하게 요즘 떠오르는 줄기세포.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 하는 시술. 마지막 뭐죠? 눈이 침침하다, 나이가 드니까 안 보인다 하죠. 백내장에 관련돼서도 할 거고, 나머지 기타 질환 부분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니까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가장 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메모도 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이 비급여 분쟁 사안에서는 두 가지 기조로 빠져요. 하나가 수술 적응증, 하나가 입원의 필요성입니다. 혹시 수술 적응증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숫자 1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숫자 1, 모르면 숫자 2. 이. 이거 꼭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술 적응증 혹은 효과인데 이 해당 시술을 했었을 때 이 해당 시술의 효과를 보는 사람인데 그 효과를 보는 사람들의 기준도 있어요. 만약에 하이프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의 성인이 다 되기 전에 몸이 딱 성인 몸이 되기 전에 하이프를 하면 혹은 자궁 관련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연령대에 그 시술을 하시는 혹은 그 주사를 받는 사람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예상되는 환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효과와 예상되는 대상. 이 두 가지가 적응증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입원의 필요성은 우리 혹시 다시 입원의 필요성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오, 아람님 아시는구나. 혜영님, 수키님도 아시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입원의 필요성은 이 사람이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스러운 사람들은 입원이 필요해요. 그럼 너무 추상적이죠. 합병증 부작용이 어떻게 기준을 잡지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실질적 입원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야, 너는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면 큰일 나. 이건 실질적 입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 입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형식적 입원이요? 네. 형식적 입원은 그냥 병원에서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는 그냥 입원을 시키는 게 형식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이 6시간의 입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게 병원에만 6시간 있어요. 특별한 처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 입원인데 입원의 필요성의 기준은 보험회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질적 입원. 너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어서 기타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라고 의사가 권고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통원 치료비가 적으니까 입원시키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조금은 영리를 위해 운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먼저 근데 오늘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입원의 필요성과 수술의 적응증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성 맘모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맘모툼이 뭔 것 같아요? 아세요? 맘모툼 같은 경우는 여성 유방에 결절이 보이면은 이게 암인지 아닌지 어떠한 물건이 이제 종양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수술 적응증이 뭐랬죠? 정확하게 이 치료를 받았을 때의 효과가 되는 대상, 그리고 그거와 함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셔야 돼요.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은 파란색 글자 보셔야 돼요. 이 검사를 했었을 때 초음파상 카테고리가 4A여야 돼요. 크기는 1cm 미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통은 요즘 보험사는 1cm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을 갔어.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유방 초음파를 하면서 야, 맘모톰 해야 되겠어. 모양도 이상하고 좀 걱정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카테고리가 3이야. 적응증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의 꿀팁, 맘모툼에서는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 초음파를 보시고 제 카테고리가 뭔가요? 그리고 결절의 크기가 몇 센치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의 필요성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맘모툼 시술이 1시간이면 끝나요. 실질적으로 그럼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보험사가 지급하고는 있어요. 단 6시간 동안 외출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산부인과나 여성질환 병원 같은 경우는 1시간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드레싱을 해주시거나 열을 체크하거나 혈압을 체크하거나 간호기록지나 의무기록지에 디테일하게 적어요. 이 사람이 왜 6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도 잘 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맘모tum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하이프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이프 아시는 분 숫자 1? 하이프를 모른다, 숫자 2. 많이 아시죠? 많이들 아시네. 하이프 같은 경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요즘 복강경이라고 해서 여성 배가 이렇게 있으면 뽕뽕 구멍을 뚫어가지고 근종을 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폐경이신 분이나 아니면은 출산을 다 하신 분들, 폐경은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병원에서 파이프 대신에 복강경으로 금액도 싸니까는 배를 째서 꺼냅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아파요. 피주머니도 차야 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하이프라고 보면 돼요. 고주파를 쏴서 그 부분을 대해서 열로써 이 근종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 맞아요. 비용이 1,000만 원 맞아. 가까이 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서 적응증 포인트 딱 이것만 받아 적으세요. 18세 이상 환자. 아까 전에 환자의 조건이 필요하댔죠? 이기의 조건은 18세 이상. 그 다음에 뭐 것 같아요? 효과성. 폐경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근종과 작은 성근종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지면은 생리통이 엄청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팬티에 잔열감이 묻어요. 출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데 뇌가 폐경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의 효과성을 못 느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폐경 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의 필요성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하이프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입원이 필요 없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전 보험사가 하이프를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깐깐하고 더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이 하이프 그거 주는데? 라고 안내하는 순간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럼 돈 1,000만 원을 날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딱 꿀팁으로 아까 전에 적응증 뭐 누구누구 엄마야 폐경 됐니? 라고 물어보시고 아니야! 라고 하면 요즘 보험사가 하이프 시술 통원비로만 준다라고 해서 이겼대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간호기록지나 시술기록지나 이런 의무기록지가 엄청 꼼꼼하게 잘 적혀져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 멘트 해주시는 거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병원에서 너의 기록을 잘 적어줄 수 있는 병원으로 꼭 가라라는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다빈치 로봇 수술은 아세요? 이건 진단금도 있잖아요. 하이프도 작은 근종 수술비도 있겠지만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있는데 아시는 분 1번, 모르시는 분 2번. 다들 아시네? 오. 여기서 진짜 정말로 별표 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 보이세요? 네, 네. 대학병원. 다빈치 로봇 수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강남병원에서도 삼성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에서 강북에서. 그리고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제 다빈치 로봇 수술 기계가 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못해. 근데 제가 몇몇 로컬 병원에서 그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1,800 정도 해요. 왜냐? 기계가 비싸잖아. 소득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궁경부암, 자궁암 같은 경우는 다빈치 로봇 수술로 했었을 때 전혀 분쟁이 안 돼요. 그냥 지급합니다. 그런데 자궁 탈출증이라고 해서 질 탈출증이 이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이프처럼 작은 군종도 다빈치 로봇으로 해요. 입원의 필요성은 없어요. 엄청 2.5cm, 2.5cm 구멍을 뚫어서 흰 창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박 3일 입원은 무조건 필요해요.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근종이랑 질 탈출증에 대한 적응증 기준이 우리 로컬 병원은 너무 유연해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 오세요.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 모든 적응증에 해당돼요라고 하다 보니 다빈치 로봇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해서는. 이 작은 근종이나 질탈출증 같은 경우도 위급 수술이 아니잖아요. 암 환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좀 대기가 길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면은 그나마 큰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죠? 혹시 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1번, 좀 천천히 해주세요 하면 2번. 조금 빨라요. 그럼 제가 더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 아시는 분? 아시면 1번, 모르면 2번. 오, 우리 숙기님도 아시고 주혜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부분이구나.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 관이 있어요. 쭉. 그럼 그 옆에 전립선이 있는데 이게 와 커지는 거야. 막 커져서 소변줄을 막 누르는 거지. 이렇게 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변이 잘 못 내려오겠죠. 방광을 압박하겠죠. 그게 이제 50대부터 엄청 커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죽고 싶대. 너무 아플 정도래. 소변을 눌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급여 시술이 처음에는 유로리프트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커진 전립선을 핀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쪼그라뜨리게 한 거야.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관을 누른 걸 걸려주는 거. 이해되셨죠? 리줌은
고주파 같은 에너지를 해서 전립선 조직에 주입해서 그냥 줄여드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줄기로 해서 조직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 리줌을 했어, 아쿠아블레이션을 했어, 유로리프트를 했어 라고 하면 우리 메디컬적인 지식은 조금 쌓아놓고 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적응증, 우리 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만 외우시자. 50세 이상. 50세 이상인 사람들만 전립선 비대증의 이 시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넘으신 남성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그나마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이제 체크 포인트 별표하셔야 돼요. 유로리프트나 전립선 비대증의 시술을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약물 효과를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한 2주 정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셔가지고 약을 먼저 처방 받으셨거든요. 이 시술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효과가 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이 약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보니까 왜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선행을 하지 않고 수술로 바로 했어? 그러면 그게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물로 효과 보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이 약물 치료를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한테는 우리는 뭐라고? 이 시술 시행 전에 약물로 한번 효과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됐을 때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고 팁을 알려드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대표님은 이런 시술 보시나요? 아직 제가 40대 초반이라서 좀 그렇군요. 전립선이 약하긴 한데. 아직 일단 그래서 입원의 필요성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유로리프트나 리줌이나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가 FDA 승인을 받은 시술이에요. 특히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유로리프트에서의 FDA 승인이 입원이 필요 없는 통원이 가능한 시술이라고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 유로리프트는 입원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의외로 이 시술을 받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마무시하게 아팠대요. 당일날 퇴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회사도 그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는 어려워서 의료진의 처치 행위가 적절하게 계속 이루어졌고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록이 있으면 다퉈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까지 이해하셨죠? 우리 부처님 크크하고 웃으시네.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성용 유방증은 아세요? 여성용 유방증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음, 진짜 아쉽다. 음, 많이들 아시네. 요즘 이게 진짜 조금 분쟁이 많이 되는 게 여러분, 남성분들이 이 여성용 유방증을 같이 하시면서 다른 거를 섞어서 하세요. 모랄로 되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여성 조금 더 공부를 이제 실손을 많이 첨부해 주신 대표님들 보시면은 여성용 유방증은 급여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는구나, 우리 세영님.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용 유방증은 급여인데 초음파 검사나 기타 다른 검사들이 그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금액을 펌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여성용 유방증 비용 같은 경우가 한 300만 원, 350 이 정도 청구를 해요. 이 시술 비용은 급여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성이기 때문에 엄청 저렴해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이 수술의 분쟁 사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 수술 적응증 있죠? 지금 가운데 화면 보시면 2A 단계, 사이머스 분류표라고 하는데 2A 단계부터 급여거든요. 2A, 2B, 3단계. 음. 근데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지침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2A 단계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단계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수술 분쟁의 사유가 3번, 적응증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제출 서류가 굉장히 미흡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메모하세요. 여기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성형외과 학회에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꼭. 뭐냐면은 실제로 수술 전, 수술 후 사진 하나, 그리고 초음파로서의 2cm 이상 지방 결절,
메모 되셨죠? 두 번은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추출한 지방의 그람수. 이건 정확하게 수술 기록지에 기재를 해야지만 보험회사에서 분쟁 없이 보험금을 그나마 지급할 거예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성형외과 학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혹시 대표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남성 아, 질환이니까. 자, 몇 단계 해당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아, 이건 제가 몰라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한번 성형외과 영역 쪽에 네,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아, 연보라님 감사해요. 이거 메모 꼭꼭 잘해주신 다음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강의 한 번 더 복습해서 듣고 싶다면은 우리 박상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어플 다운 받으신 다음에 들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들어갈게요. 벌써 23분이나 지난 것 같아요. 조금 강의 양이 남아있는데. 노인성 질환으로는 먼저 첫 번째 줄기세포를 적었어요. 여러분, 골수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카티스템. 차이점 다 아시는 분들 1, 모르는 분들 2. 오, 오. 이해했어, 이해했어. 제가 이거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골수줄기세포는 골반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이제 조금 마르신 분들은 골반뼈 옆에 사이드가 만져지실 건데 거기에 이렇게 골반뼈가 있으면 장침 우리 골수 막 백혈병 환자분들 골수 뽑는다 하잖아요. 그런 이만한 장침을 사이드 옆으로 망치로 빵 친 다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골수를 추출한 다음에 무릎에 주사를 놓는 거고 지방은 우리 살찌신 분들 엉덩이나 복부나 지방을 빼.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무릎에 놓는 거고 카티스템은 주사제 성분이에요. 카티스템은 줄기세포가 이제 가루처럼 되어 있는 이 뭐라고 말해요? 건조시킨 그 주사 안에 이제 식염수 넣어서 섞인 다음에 그냥 도포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골수줄기세포의 기준과 지방줄기세포의 기준과 카티스템의 기준이 달라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골수 같은 경우는 KL이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기준이 있어요. 엑스레이 상에 1에서 3단계고, 그리고 MRI 촬영에서 3에서 4단계가 돼요. 이해되셨죠? 엑스레이에서 2에서 3, MRI에서 3에서 4. 근데 지방은 MRI가 없어요. 엑스레이로만 인정이 받아져요. 2에서 3단계. 그러면은 결과는 뭐죠? 4단계는 지방줄기세포는 안 된다. 이해하셔야 돼요. 메모로 적어 놓으세요. 지방줄기세포는 4단계는 안 된다. 그치만 골수줄기세포는 MRI 촬영을 하면 4단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카티스템은 반대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닳고 닳아서 인공관절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야, 나이가 50인데 내가 아직 인공관절을 너무 무섭다 하실 때 최후의 방안으로 하시는 거라서 4단계이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거 나중에 사진 보면 카티스 때문에 진짜 무서운 게 무릎 탁 뗀 다음에는 구멍을 막 숭숭숭 낸 다음에 거기에 도포해요. 그래서 재활 기간도 엄청 길어요. 골수랑 이렇게 다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 우리 대표님 근데 줄기세포 되게 많이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네, 작년에 아무래도 줄기세포 사건을 좀 많이 처리를 몇 했었. 정도 해결하셨어요? 제가 한 20건 이상은 좀 처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골수 줄기세포의 이번에 필요성 관련돼서 뭐가 분쟁인지 우리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입원의 필요성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형식적 입원이나 실질적 입원에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을 딱 6시간만 맞춰서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 문제가 생기고 보통 보험회사는 이제 합병증이 있냐 없냐,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갖고 이제 입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해서 분쟁이 많이 생겼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었냐면은 뭐 당연히 주치의의 소견도 필요하고 또 의무기록지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 이 대학병원의 이제 그 동시감정을 통해서 경우에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아, 맞다. 대표님 의료자문 강의도 하셨었죠? 네, 그때처럼 말씀하셨던 동시감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줄기세포 시술 골수는 수술비에 해당 수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수술비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뭐 종수술비를 달라 뭐를 달라 안 돼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옆으로 들어가서 지방은 또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야, 골수줄기세포는 1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원래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 우리는 시술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니까 지방줄기세포는 입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 받자라고 해서 또 1,000만 원 날라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시술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을 보는 기조예요. 법원에서 백내장 판결에서도 이 시술 시작부터 퇴원까지를 보는 게 아니고 시술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의 합병증 부작용이 있었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5시간, 6시간이 걸렸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시간, 6시간이 끝난 이후에 6시간 동안 너가 무엇을 했니?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1번. 음, 그 다음 이제 카티 스템 들어갈게요. 여러분, 카티 스템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술비에도 해당된다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티 스템 같은 경우는 골수줄기세포랑 다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딱 깔끔하죠? 골수줄기세포는 KL, 엑스레이상의 4단계 안 돼요. 근데 카티스템은 엑스레이상의 4단계 가능해요. 완전 반대죠? 두 번째, 골수줄기세포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카티스템은 수술 후 최소 6주간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고요. 12주 동안은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돼요. 그 정도로 되게 큰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입원이 필요하겠죠? 보통 3박 4일 또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6개월간 재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의 부분에선 분쟁이 없어요. 완전 다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이제 밑에 체크 포인트. 3세대, 4세대에서는 비급여 주사료 250만 원으로 줘버려요. 아까 전에 이 실손 부분에서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맞아요. 대표님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3세대, 4세대는 비급여 주사료 250만 원으로 주기 때문에 카티스텐 한바이오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막 500, 4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깨 쪽이나 무릎 쪽만 맞아도 이 비용이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바이오로 주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급여 주사료 부분에서가 세대별 구분하신 다음에 카티스템 하신다라고 하면 이 비급여 주사 250만 원 한도로 나간다라고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팀스는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 1. 아, 우리 부처님은 바로 2번 누르시네요. 모르신다고. 그쵸? 핌스가 요즘 핫해요. 실제로 대학병원 말고 2차 병원들 힘땡 병원이나 우리땡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한 번 하는데 한 200 정도 들어요.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문제라고 걸을게요? 그럼 심평원? 심평원에서 음. 입원이 필요 없다고 문제를 걸어버렸어.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너희들은 이거는 입원이 필요 없어 라고 문제를 잡아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이 핌스 시술에 대해서 다시 먼저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척추가 딱딱딱딱 가지런히 있죠. 그런데 그 가지런히 있는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뼈는 딱딱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약간 생크림 같은 게 있는데 이 생크림이 삐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옆에 근육에 굳어버리는 거지. 같이 붙어버리는 거지. 그게 엄청 아파요. 그러면 약간 그 부분을 구멍을 살짝 뚫은 다음에 주사를 주입해가지고 자극을 줘서 푸는데 뭐 실제로 제가 아는 거는 약간 국소마취처럼 마취제를 넣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해요. 그치만 시술의 적응증은 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된다라고 해서 되게 광범위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입원의 필요성이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심평원에서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원으로 지금 보험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1, 2세대 같은 경우는 통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3, 4세대 같은 경우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주사료 한도에서 차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핀스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술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아셔야지 이해할 거예요. 이 시술이 막 갑자기 풍선 성형술이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너무 뭔가 혼선이 그치.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핀스라고 딱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시술을 받았니? 라고 해서 시술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대표님, 백내장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 백내장은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백내장이요? 네. 예전에 백내장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입원 관련돼서 문제가 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준은요? 기준은 그 세극등 혐의만 검사 통해서 네. 일정 조건 이상이 돼야지만 일단 적응증이 문제고 그리고 맞아요. 입원에 대한 게 문제인데 네. 이번 그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극등 혐의 검사상 일정 단계가 넘어가야 되고 맞아요. 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3단계인가 4단계 맞아. 이상만 되면은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2022년도 6월 판결 이후로 전체 다 보험회사는 이제 통원으로 조금 기조를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실손 부분에서 못 받으신 분을 선임을 해서 도와드린 적은 있고 전액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 뇌출혈 경험도 있었고, 한쪽이 약간 편마비처럼 몸이 불편하셔서 진짜 입원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선임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던 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 백내장 민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지만, 이조차도 보험회사에서는 좀 인정을 안 하는 거 있어요. 야, 봅시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 다초점이 안 돼요. 단초점이어야 돼요. 단초점 렌즈. 그리고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 이 종합병원, 상급병원을 잡은 기준은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개인 병원, 그러니까 좀 조그만한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준도 모호하고 또 실제 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는데요.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는 다초점을 잘 안 해요. 실질적으로. 단초점만 하니까. 예, 그거에 영리나 이득을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초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의 시술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단초점이랑 단초점의 차이가 있나요? 다초점 같은 경우는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모든 거를 조율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단초점은 가까이선가 멀리서 딱 하나밖에 조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이 단초점을 하면 안경을 다시 계속 쓰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내가 백내장 수술을 왜 했냐.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게 백내장은 시력 교정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혼탁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렌즈를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이해가 가는 되긴 거죠.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한 중간 부분까지 왔어요. 35분.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조금 남아서 여기에서 퀴즈 하나만 낼게요. 퀴즈 딱 3개 하는데 답변 빨리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나름 좋은 걸로 드릴 테니까 질문 지금부터 제가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맘무튼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뭐야 이제 무슨 단계여야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카톡방에 사회, 오, 이은경님. 잠깐만. 이런 너무 다급한데. 위로 올리. 우와, 우와. 우리 열심히 공부하네요. 나중에 제가 제 명함 올릴 테니까 개인톡 보내주시면은 커피 쿠폰 하나씩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전부 다 보내실 거예요. 커피 쿠폰 다 보내드릴게. 잠깐만. 아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깽민이까지. 아니, 정윤이까지. 응? 어, 아니,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하고 마지막 질문 하나 다. 부처님까지. 응. 저한테 나중에 개인톡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슴으로. 남성, 빵빵빵 분류표에 무슨 단계에서 지급하는지. 분류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오, 신주혜님,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주인님, EA 맞아요. 세 단계까지. 글자. 세 글자. 땡땡땡 분류표. 오, 오, 야, 우와.
권아람님, 대박. 오, 이수키님, 대박. 와, 와. 역시 진짜 학구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저한테 명함 올려놓을 테니까 답 맞췄다는 분들은 개인톡 주시면은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놔 드릴게요. 진짜 근데 감동이다. 너무 대답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지정맥은 아시는 분 있어요? 하지정맥. 아시는 분이? 우리 주혜님도 아시고, 다들 많이들 아시는구나. 하지정맥 같은 경우는 종아리 이 장단지 보면은 막 혈관 쭈글쭈글쭈글 튀어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인데, 이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야, 이거 다 나이 들어가지고는 다 튀어나오는 건데, 이걸 왜 해? 아파요. 못 걸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혈관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혈관이 꼬여가지고 빵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걸을 때마다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진짜 찌릿찌릿 많이 아프시다고 보행이 힘들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 정맥계 발생한 부위의 증상이라는 게 그냥 증상이 아니고 통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추가적인 적응증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자 보이세요? 영유 0.5초 이상 관찰.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고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 기기에 딱 되면은 역류하는 기준이 0.5초 정도가 되면 피가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뭔가 혈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 역류가 0.5초 이상 돼야지 이 사람이 정맥류 같은 경우가 굵어지고 튀어나오고 통증이 나올 정도이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0.5초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입원의 필요성도 납병동처럼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 30분?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화지정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의외로 많이들 같이 하세요. 저희 하시는 대표님이 화지정맥도 해결 하나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정형외과 영역 아니었어요? 대학 맞아요. 종합병원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급여 시술이 꼭 전문 영역에서 하시는 외과 영역이 아니고 정형외과에서 무릎도 하다가 여기 장단지에 혈관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같이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의 대상이 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600에서 800 하니까 신중하셔야 되고 입원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합병증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사들의 처치,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환자가 아파서 퇴원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요라고 하면서 진통제를 처방했든 먹는 약을 처방했든 그런 행위들이 기술돼 있어야 돼요. 기록지에. 이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오늘 강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저는 이 부분 아, 이 같아요. 면역 치료요? 네, 오늘도 저는 상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인율에서 담당을 하는 게 병원 컨설팅을 관리를 해주고 그 2차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법률 자문을 변호사님이 전달해 준 거를 설명해 드리고 관리를 조금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손해사정사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기조에 대응하는데 이 면역치료 주사제가 굉장히 분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면역치료 주사제 같은 경우는 내가 기력이 쇠해졌어, 감기에 걸렸어 이런 것보다 암 환자들한테 진짜 많이 해요. 유방암 1기 환자들 같은 경우도 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잖아요. 급성기 암병동 아세요? 보면은 암요양병원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수술 적응증에 암 환자 면역치료 주사제 밑에 미슬토, 자닥신, 글루타티온, 셀레늄 이런 주사제 있죠, 고용량. 이런 것들을 믹스해요. 칵테일 주사로 그냥 놔버리는데 이런 칵테일 주사처럼 고용량 비타민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게 20만 원, 30만 원 해요. 자닥신이 30만 원 정도 해요. 미세토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우리 실비 한도면은 한두 달이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너무 어마무시하죠. 이건데 암 환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준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뭐를 팔아요? 어떤 거 팔아요? 암 진단금도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런 고객님들이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뭐가 문제냐? 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도 주장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 기간이 지금 하시는 도중에도 보험사는 안 줘요. 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용량 비타민이 이 암 환자한테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된 논문이 없다라고 해서 안 주거든요. 셀레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주사제가 필요한 적응증의 검사를 또 별도로 하셔야지 보험사가 줘요. 이해되셨죠? 어렵죠? 그러니까 야, 칵테일 주사, 혼합 주사를 맞지 말고 각각의 주사를 맞고 네가 비타민을 맞으려고 하면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해서 이게 부족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돼. 많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암 환자니까 그냥 이걸로 퉁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손해가 보험사가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7시에 통화한 환자분도 말기암 환자였어요. 자궁에 있었는데 피부하고 골수까지 다 전이 되신 분이었는데 암이 지금 잔존하시고 항암도 못 하시는 상태인데 보험 지금 미스도 지금 면역 치료 주사를 받으셨는데 D땡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못 주겠다라고 공문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해당 그런 주사제를 안 좋아하세요. 예,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정말로 항암이나 방사능이나 뭐 이런 걸로에 대한 효과성은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우리 생각하시는 면역 증진 치료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내가 몸이 아픈데 그냥 수면제를 먹어도 뭔가 나을 것 같고 흰쌀밥을 먹어도 누가 약 건강해진다라고 하면 괜찮아지는 자가 이제 최면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자문이나 이런 데로 가도 불리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이런 칵테일 주사를 맞을 때는 각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꼭 안내를 해주시고 이번에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의 문제를 삼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은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지금 항암도 하고 있고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통원 한도에 맞춰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주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랑 한번 얘기를 하셔도 되고 주치의 소견으로 또 주장을 해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미스토, 자닥신, 글루타치온 이런 주사제가 암 환자들한테 실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 저희가 소송에서도 되게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뭐다? 소송까지 왔다는 건 분쟁이 맞아요.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고객님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갑상선 고주파인데요. 대표님 갑상선 고주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갑상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고주파도 마찬가지로 적응증하고 입원 필요성 이제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술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그 전립검사로 말씀하세요. 네. 갑상선 고주파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갑상선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우리 갑상선 암 알죠? 암 대신에 그냥 양성 종양이 똥똥 있는 거예요. 근데 암처럼 동일하게 침을 삼킬 때나 음식물을 삼킬 때 이물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커지면 호르몬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주파 부분에서 하시는 거는 조직 검사를 2회 이상 해야 되고 다 필요 없어. 뭐냐? 1cm. 크기가 1cm 이상이었을 때 실손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대표님 왜 분쟁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고주파가 실손은 잘 나왔거든요. 아, 수술비는 안 나오는데 실수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수술비가 수술비가 문제였던 거죠. 엄청 문제였어요. 그쵸, 수술비 그쵸. 같은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 3천만 원짜리 매회 지급 맞아요. 상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M사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1cm, 0.5cm 이러신 분들도 하시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기에서 이제 갑상선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2cm. 2cm로. 네. 그래서 2cm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에서도 주지도 않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수술비 담보에서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6시간 치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입원의 필요성이 분쟁이 된다는 하지정맥, 하이프, 맘모툼 이런 것처럼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또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 보험사는 이렇게 입원이 필요성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구글 타임라인 휴대폰을 봐요. 이해가 되세요?
구글 타임 라인 메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위치 추적이 자동으로 깔려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회해서 봐서 이 사람이 6시간 동안 병원에 외출하지 않고 있었네 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 같은 경우 절대 이 시술을 받고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거나 그냥 2시간 있었다고 4시간 있었다고 하고 2시간은 그냥 집에 일찍 가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맞아. 부처님께서. 근데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6시간에 입증을 하려면, 그 다음에 그럼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 꿀팁 드릴게요, 부처님. 이거 같은 경우 결제를 하셨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카드 결제. 그쵸. 네. 카드 결제를 하는데 먼저 접수할 때 카드 결제하죠.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퇴원할 때, 그때 카드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보통은 택시비나 이런 결제 내역이 뜨거든요. 보통은 택시 타고 가시거나 버스나 이런 것도 다 결제 내역이 뜨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들어오고 나서 초진 접수비는 내고, 퇴원할 때 정산한다고 그때 내시면은, 카드 그 결제 내역 시간대가 6시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 때문에, 아, 1차적으로는 그렇게 소명하셔도 됩니다. 6시간을 넘기는 시간대로는 그게 제일 좋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구글 타임라인까지 진짜 보여주는 꿀팁. 거는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카드만. 돼요. 카드로 먼저 1차적으로. 스티니 대박이죠. 저 오늘 모든 소스 다 드릴 테니까 이거 강의 한번 복습하시고 싶으면은 어플 까셔가지고 꼭 한번 세일즈 에듀. 복습하세요. 세일즈 에듀. 맞아요. 세일즈 에듀. 맞아요. 캡처해서 올리시면은 20% 할인 쿠폰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네, 같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일즈 에듀. 이제 몇 개 남았냐면은 한 3개 남아서 강의 시간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도수치료 부분에서 들어갈게요. 도수치료는 실질적으로 저는 어느 누가 와도 해결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금융감독원에서도 도수치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가입별 세대랑 상관없이 이 4세대가 제일 빡빡하거든요. 기준이 실제로. 이 4세대 기준을 가지고 1세대든 2세대든 보험회사는 다 모두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따라서 1세대 세대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그냥 다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이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과잉 도수치료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검사라는 거는 10회 정도 치료를 우리 대표님이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운동 범위나 움직임이나 통증이나 엑스레이 검사 결과상 아직 호전이 안 됐다라는 히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검사가 더 한 뒤에 10회를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0회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에 한번 청구를 하시고 지급이 된다. 그런 다음에 이 히스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근데 너가 아직도 통증을 많이 느끼고 내가 봤을 때도 너가 정상 운동 범위로까지는 안 나왔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다시 10회를 받으신 다음에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되셨죠?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들도 엄청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의료자문을 가잖아요. 여러분 의료자문 아시죠? 보험회사 측에서 이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3기관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도수치료만큼 우호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재활의학과 대학병원 교수님을 만나도 도수치료는 약간 우리 마사지샵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인식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네. 재활치료 중에서 도수치료는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치료는 실제로 운동 각도로 강제로 막 뜯어 올리거나 펼치거나 하는데 우리 도수치료는 그런 게 없잖아. 정말 근육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치료과 교수님들을 만나면 도수치료는 마사지다. 정형외과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마사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음이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예요? 어린이 보험이죠. 태아보험이죠. 그럼 우리 태아보험에서 분쟁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태아보험의 아이들을 위해서 분쟁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성장호르몬이에요. 성장호르몬은 저신장증과 성조숙증이 있는데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성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몸무리가 잡히고 가슴이 커지려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저 신장증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키가 막 145야. 남자인데. 이런 등의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이런 성장이 누군가는 남들에 비해서 너무 빠르거나 남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응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숙도 검사는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골 연령 검사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려운데 GNRH의 검사라고 해가지고 피 검사 해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거 농도 측정 검사도 해야 되는데 1회만 측정한 결과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15분에서 30분간 여러 번 체열해가지고 나온 검사 결과지로만 인정을 해요. 저 신장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해서 이긴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소송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소송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센치가 3% 이하여야 돼요. 키가. 이 전체 백분율 있잖아. 우리 어린이 가면은 아기들 낳으면, 당신의 아이의 키가 이 갓난 아기 때는 100등 중에 99등입니다. 10등입니다. 이 등수 알려줬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키가 3% 이하 정도로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골연령도 기준 연령보다도 낮아야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이상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을 받아야 돼요. 이름이 어려워요. 기질적 질환, 인슐린 내성 검사,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아르기닌 검사 뭐 등등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건 2가지 이상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체크 포인트로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을 인정하는데 전액 본인 부담금 급여는 해당이 안 돼요. 당연히 그러면 비급여는 해당이 크게 안 자신 된다. 있게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안 된다. 그쵸?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우리 포인트로 외워야 되는 게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성숙도가 2단계 이상, 저신장증 같은 경우는 3% 이하. 먼저 이거 2포인트만 머릿속에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기타 질환 중에 비염 치료인데 이거 왜 나왔냐면 20대 분들이 많이 해요. 성형으로. 뭐냐면은 비염 수술한다라고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시술하는데 갑자기 코가 오똑해져서 맞아요. 왔어. 그 다음에는 비밸브라고 해가지고 코 호흡에 대는 날개들이 막 달려있는 데인데 그 관이 막혔다고 해서 비염처럼 숨을 쉬기 어렵다고 했는데 코가 너무 예뻐져서 수술하고 왔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요즘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해요. 첫 번째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뽑아가지고 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회사에서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을 녹였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용적인 코 수술 비용은 50만 원이고 비밸브 수술 같은 경우는 비염 치료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측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미용 쪽으로가 하지 않았으면 이 비용이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험사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적응증의 기준이 코의 협착으로 호흡이나 비염이나 비밸브가 이제 막혔다라는 증상이 있으면 해당 시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협착이 뭔 것 같아요? 협착이라는 건 뭔가 붙었다, 막혔다, 좁아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병원에서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CT나 MRI를 찍으면서 이 협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대충 숨쉬기 어려우시죠? 비염이시네요. 수술합시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실손 못 받아요. MRI나 CT에서 협착 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비강 통계 검사라고 해서 초음파 검사 있거든요. 카메라로. 그 검사를 기초로서 수술을 하신 사람에 한해서 협착이 보여지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그 협착률을 판단한다라니까 메모하세요. 협착을 확인할 수 있는 MRI, CT, 비강 통계 검사가 필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마취나 염증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박 2일의 입원을 권장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성형외과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코 수술도
하거든요. 깎던지 실리콘을 대던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원의 필요성은 이제 보장이 되는 단계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는 이 비염 치료는 적응증 기준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아. 오늘 이까지 강의 지금 딱 9시 대략적으로 맞춰서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메모에 PPT에 나오지 않은 꿀팁들을 여러 가지를 올려드렸어요. 혹시 메모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 박상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세일즈 에듀 다운 받으셔가지고 무료 쿠폰 이제 20% 할인 쿠폰 받으신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안 있으시면은 제가 단톡방에 제 명함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문의사항 물어보셔도 되고, 아까 전에 정답 많이 외주신 분들 있잖아요. 커피 쿠폰 요청하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까지도 하나씩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